개항 이후 국제도시로 성장한 인천은 도시 곳곳에 근대문학의 흔적이 살아있습니다. 서구 문물이 밀려들던 인천항은 식민지와 미군정시대, 전쟁까지 우리나라의 굴곡진 근현대사를 함께하며 수많은 문학작품을 잉태했는데요. 2015년 책의 수도 인천을 기념해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뿌리가 깃든 인천을 둘러보는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됩니다. 조선의 서편항구 제물포부두, 세관의 기는 바닷바람에 퍼덕거린다. 잿빛 하늘, 푸른 물결, 조수 내음새, 오 잊을 수 없는 이 항구의 정경이여. 상해로 가는 배가 떠난다. 처음의 기적, 그 여운을 길게 남기고 요랑과 추방과 망명에 많은 목숨을 싣고 떠나는 배다. 어제는 홍콩, 오늘은 제물포, 또 내일은 요코하마로. 세계를 요랑하는 코스모폴리탄. 월미도와 영종도 그 사이로 물결을 헤치며 나가는 배에 높디 높은 마스트 위로 부는 바람. 공동환의 깃발이 저렇게 퍼덕거린다. 오 제물포, 제물포. 잊을 수 없는 이 항구의 정경이여. 조선의 서편항구 제물포부두는 서구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면서 항구 일대를 이국적인 장소로 만들죠. 근대의 쇼윈도로 불렸다는 인천항 일대 개항장 풍경. 그 흔적을 찾기 위해 자유공원에 다시 올랐습니다. 지금 저기 고가 보이죠? 저 네, 차단인데. 그 바로 옆에. 그 옆에가 옛날에 지금 1970, 80년대도 동일방적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일제시대에도 거기에 그 방적회사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1920년대 후반부터 네. 1930년대 이렇게 주로 활동했던 여류 소설가가 있어요. 강경애라고. 아, 네. 거의 1세대 여류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강경애가 간도, 만주 쪽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지만 인천을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 그게 인간 문제예요. 아, 네. 강경애의 인간 문제는 1930년대 리얼리즘 문학을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소설에서는 당시 실제로 인천부두에서 일어났던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을 다루며 그 당시 비참했던 민초의 삶을 사실적으로 다룬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그 인간 문제라는 책이 그 당시 노동자들의 뭐 삶과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묘사한 그런 책인가요? 그렇죠, 예. 강경애가 사회주의 작가였어요. 그 카프 소속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더 피치하게 사실적으로 나타냈군요. 잘 그리고 있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태준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네. 그렇죠? 역시 1920, 30년대에 활동했고, 특히 이제 1940년대는 문장이라는 그 잡지에 주로 시에서는 정지용, 소설에서는 이태준 이렇게 네.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쌍벽을 이뤘군요. 예, 그렇죠. 그런 작가가 있는데 상어 이태준은 우리나라 단편 소설의 완성자로 불리며 문장력이 가장 뛰어난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 밤길은 1940년 문장이 발표한 단편 소설로 1930년대 인천을 배경으로 도시 서민들의 빈곤 문제를 서정적으로 다룬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입니다. 그 작가의 밤길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밤길에서도 그렇게 나니까 서울에서 있던 사람이 노동시장을 찾아서 인천을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부두들, 부두에서 노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이런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번 거예요. 그때 이제 안타깝게도 그 서울에 있는 그 부인이 도망가고 애들 셋만 남겨뒀나 봐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애들을 데리고서 여기 인천에 오는 거예요. 딸 둘은 저긴데 아들, 특히 이제 막내 아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죽어가니까 그 아들을 묻으러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의 배경이 또 여기 인천이에요. 예. 네. 이제 1930년대 시인들은 또 이제 거꾸로 양간 쪽을 보면서 어떤 그 당시에 우리의 현실과 또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예, 한번 가봅시다. 당시 모던보이와 신여성들은 경인전철을 타고 인천을 찾아 이국적 정취를 느끼며 환호했습니다.
그 이면엔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몰려든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있기도 했죠. 환희와 절망이 뒤섞인 항구 도시 인천의 두 얼굴. 당시 문인들은 이 길을 오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교수님 올라오니까 예. 아내가 굉장히 잘 보이네요. 그쵸? 아래가. 예, 인천 앞바다가 다 보이네요. 그렇죠? 네. 배들도 보이고 또 앞에 부두에서 움직이는 컨테이너도 보이고 그렇죠? 네. 예. 그 당시에도 이제 여기에 양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만국공원에 오르면 이국적인 양관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는데요. 문인들에게 서구 문물이 밀려 들어오던 이곳 인천은 분명 영감이 가득한 도시였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저기 인천항 쪽에서 이쪽을 이렇게 보면서 그 1920, 30년대 시인들, 특히 20, 30년대 시인들은 여기가 진짜 낭만의 장소였고 어떤 그 모더니스트들에게는 꼭 한번 찾아와야 돼. 네. 그런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재홍 같은 경우 슬픈 인상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그 겉으로 화려한 어떤 그 재물포 여기에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조선 민중들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심지 상황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러니까 모더니스트들 시에 보면 어떤 외래어적인 거 외세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뭐 오렌지 껍질 네. 뭐 이런 거. 그 당시 오렌지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에메랄드빛 뭐 이런 식으로 색깔도 어떤 그 외래어를 네. 사용을 하죠. 근데 그 안에는 물론 외국에 대한 문물을 찬양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김기림이라든지 박팔량 뭐 정정 이런 데에서는 약간 그거를 그렇죠. 비판적으로 네. 그런 거를 대비하는 네. 거죠. 특히 이제 거기에 그들의 시에 보면 보석 파는 아가씨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보석을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는 은유적으로 이제 특히 요 앞에 화계동 뭐 이런 데서 어떤 그 몸을 팔 수밖에 네. 없는 여자들 화려하게 치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상황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죠? 예, 그렇게 네. 얘기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암울한 식민지 시대에 살면서 그들이 어떤 순환을 겪으며 힘겨운 삶을 지탱했을지 짐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린 다만 시대가 남겨준 주옥 같은 문학 작품 속에서 뼈아픈 역사를 되짚어보며 반성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작품들이 탄생한 배경을 이렇게 걷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때도 45년 10월에 예, 저희가 예. 봤었던 그 최초의 신문이었죠. 예, 예. 대중일보가 또 발간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945년 9월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끌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의 여파를 또 해가지고 1945년 10월에 대중일보 창간되죠. 신문, 그렇죠? 네. 예. 그때 우리 그 창간을 봤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인천이라는 도시가 주목받기 때문에 이마라는 그때 당시에 이마는 아주 거장이었죠. 네. 이마가 이제 창간사도 이렇게 기념 뭐 이렇게 그것도 써주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대중일보를 편집을 맡은 사람이 엄응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엄응섭은 이제 1930년대부터 어떤 그 작가로서 소설가로 유명한데, 근데 이제 그 엄응섭 소설 중에서 귀한일기라는 게 있어요. 귀한일기요. 귀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선 오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남이 겹방살이 내지는 뭐 이렇게 요즘에 노숙자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 집을 구하러 다니는 어려운 점. 또 다른 또 고난과 역경이 있었겠네요. 그쵸. 거기다 또 그 서울에서 돈 많은 그 몰입애들은 그걸 기회로 해서 또 한몫 잡으려거나 한탕 또 한탕 그쵸. 해보겠다고. 예. 네.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섞여 있는 것이 그 당시 모습이었던 것 여기 같아요. 인천의 그쵸. 모습이었죠. 예, 예. 화려한 개항장 일대와는 대조적으로 굶주리고 가난했던 민중들을 보며 당시 지식인들은 깊은 고뇌와 상실감에 빠집니다. 1920, 30년대 그런 모더니스트들을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예. 40년대 후반은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940년대도 이제 모더니스트들이 나타나요. 네. 그 모더니스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박인환 아시죠? 네네. 박인환, 김수영, 네. 김차영, 뭐 조양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의 또 그 제2기 모더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또 새로운 형태의 모더니스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인천하고 연관되는 거는 박인환 같은 경우는 인천항이라는 시를 쓰게 네. 되죠. 예. 근데 그 인천항에 보면 그 미군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미군이 들어오면서 그 이야기 되는 거가.
근데 그거를 그냥 인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1930년대 상해, 그다음에 홍콩, 영국 조차지였고, 그다음에 상해 역시 그 조계지로 거기 영상이 많이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인천하고 비교하는 그런 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그쵸. 그거를 마음으로 녹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시인이 한 명 있죠. 배인철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전에 한번 근대문학관에서 봤었죠. 그 배인철이라는 사람, 그 시인은 그 좀 특이하게 흑인 시를 썼어요. 흑인 시. 그러니까 요 인천 앞바다에 요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요 앞쪽으로 미군 부대가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배인철은 통역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군들 상대로 영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 통역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들하고도 친하게 되고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흑인들도 어떻게 돼요? 그 먼 아프리카에서부터 노예를 팔려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로 팔려온 그런 이야기들을 그 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끌려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 해방이 됐다 그러지만 완전 그 식민지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미 군정기였거든요. 남한은 미 군정기, 북한은 소련의 군정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권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배인철이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았나. 동질감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비슷한 상황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배인철 시인은 흑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차별과 열강의 침략 앞에 서름받는 우리 민족을 동일시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자유공원을 품고 있는 응봉산 자락 어딘가에도 순환과 질곡의 역사가 서려 있을 텐데요. 그 상징적인 장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저 고등학교가 예전에 또 식민지 때 일본 분들이 이쪽에서 야구도 하고 이런 장소라고 들었습니다. 뭐 우리 그 인천 지역에 한영단이라고 있고 인천 그 기차 통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또 일본 저기 팀하고 경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적이죠. 현재 제물포 고등학교 자리에 있었다는 우터골 운동장. 1920년대 무렵 이곳에서 학교연합 대운동회가 열렸다는데요. 운동회 날 인천은 온통 잔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나라 잃은 울분을 운동을 통해 표출했던 것이죠. 지금은 제물포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가 또 굉장히 명문이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모셔온 선생님 중에서 시인으로 유명하신 조병아 시인 있죠. 조병아 시인이 여기 교단에 서셨군요. 여기 이제 교사로 와요. 근데 그 조병아 선생님은 국어 과목은 아니었어요. 수학하고 물리 그쪽이었을 거예요. 좀 의외네요. 그러니까 전공은 그쪽으로 하셨는데 여기 와서 교사도 하면서 시도 쓰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교사하면서 저 위에 보면 제물포 구락부라고 지금 돼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박물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 이제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주 활동 무대셨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요 밑으로 이제 그 살던 집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조병아 선생님 역시 인천은 인천항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를 써요. 근데 그 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냐면 이제 인천이 전에 그 이민을 떠나는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런 장소 못지않게 또 하나 인천이 각 지역에서 또는 세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적이 있잖아요. 그 조병아 선생님의 그 인천항이라는 시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요. 그 인천항에 특히 이제 1945년 해방되고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특히 아까 얘기한 어떤 전재민들, 그들의 오는 사람과 또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또 외국인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적인 어떤 공간이 또 하나 인천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조병아 선생님이 시로서 인천항이라는 시에서 그런 거를 풀어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인천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다문화적인 받아들일 수 있는, 호응할 수 있는, 포용하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또 문학으로 많이 나타나고. 지금도 인천에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밀물처럼 밀려드는 외세의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였던 인천항. 그 시절 시인들이 펜을 들어 인천항을 노래합니다. 점심 때 됐는데 뭐 좋아하세요? 저는 면 종류 좋아해요. 면 종류 좋아해요? 그건 면 그럼 또 인천이 유명하죠? 그 공화치 있는 데서 짜장면이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인천에서 쫄면이 처음 나왔다는 얘기 알죠? 그래요? 그래 처음 들어보세요? 네. 예, 이 쫄면이 처음 나왔는데 이 쫄면은 사실 원래 쫄면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냉면을 뽑으려고 그러다가 이 구멍을 잘못 맞춰가지고 굵게 나온 게 쫄면이라 그래요. 실수해가지고 예, 만들어졌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그 냉면을 뽑을 정도로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인천도 또 냉면이 유명했어요. 네. 우리가 여기 가야 될 그 집이 네.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냉면집이에요. 예. 지금 냉면 먹으러 가나요? 예, 예. 조금 춥지 않아요? 원래 냉면은 네. 추운 날 네. 그 구들에 뜨끈뜨끈하게 불을 지피고서 먹는 게 냉면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예, 예. 네, 그럼 그 맛을 보러 가봅시다. 네, 가볼까요? 예. 당시 인천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자연히 팔도의 음식 문화가 스며들게 되는데요. 그중 한 곳인 이곳은 평양냉면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1944년 문을 열어 현재까지 대를 이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 속에도 음식 이야기는 다양하게 묘사되곤 하죠. 그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제가 아주 인천에서 아주 유명한 저기 냉면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저 교수님께서 이 냉면집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또 왔는데 좀 많이 뵈신 분 같아요. 보니까 반갑습니다. 62년이나 됐다고 써있네요. 처음에 냉면집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평안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나 이제 그 아버님 형제분들이 삼형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8.15 해방 나면서 이제 큰아버지가 여기 보다시피 종로에서 종로에서요? 종로 화신백 저기 YMC 그 직현에서 내밀 시작했습니다. 해방 직후 월남한 삼형제는 서울 종로에 경인면옥 본점을 열고 본격적인 평양냉면을 선보였다는데요. 그 후 유명세를 타면서 인천에서까지 문을 엽니다. 형제 3인제가 내밀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동생 이제 우리 큰아버지 동생이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6.25 전에 6.25 아마 2년 전인가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때 내려와서 냉면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예. 그래서 그 전에 인천에 냉면은 날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김유식 그 작가 보신가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저한테 그래. 옛날에도 우리가 내리기 전에 인천은 냉면이 유명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학에도 보면 20년대 문학에 보면 뭐 인천에 와서 냉면을 사 먹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우리가 외정 때부터 그때부터 냉면이 유명했대요, 인천이.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여기서 그 냉면을 배달했다는 그 전설이 있고 뭐 냉면 이 집도 배달을 했었다면요? 예, 배달은 우리 때 이제 그걸 모르죠. 외정 때가 이제 그 배달하는 건 일정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네가 있을 때는 그런 건 없었고요. 대충 역사가 그래요. 네. 중간에 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장사를 또 잠시 쉬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6.25 전에 내려왔다가 1년 있다 하여튼 6.25 났습니다. 그때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인데 부산 피난 가가지고 저 9.1 저 상륙작전이 9.15 저기 인천 상륙작전. 9.15 상륙작전 때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인천 올라왔어요. 그때 오니까 이제 그 이북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뭐 인천 사람 냉면 먹는 걸 몰랐죠.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냉면에 저희네 경식당이 좀 이렇게 전성기에 올라갔죠. 한겨울에 먹는 차가운 냉면. 시중의 냉면과는 확실히 다른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전통과 역사라는 양념이 더해지니 이 또한 색다른 맛입니다. 인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중 하나가 화평동 냉면골목이죠. 일명 세수대야 냉면으로 불리며 푸짐하고 얼큰한 맛으로 입소문이 난 곳인데요. 여름엔 손님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집도 많다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문학여행을 한다면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할 곳이 있죠. 바로 인천이 배출한 극작가 함세덕의 생가가 있고 작가 현덕의 소설 남생이의 배경이 된 곳이기 때문이죠.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골목에서 그들의 자취를 찾아 나섭니다.
교수님, 그동안은 저희가 예. 약간 좀 이름난 관광지를 위주로 갔었던 것 같은데 그쵸, 예, 예. 지금 와본 이곳은 약간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 그쵸? 작은 골목이에요. 나고 예. 네, 보니까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이게 언제적부터 형성된 곳일까요? 예. 일제 그 강점기 그다음에 개항기 이렇게 되면서 그 얘기한 것처럼 그 앞에 살던 사람들 또는 인천에 살던 사람들의 그 주거지를 대부분 다 일본 애들한테 많이 뺏겨요. 네. 특히 일본 애들이 이제 확장되면서 그 거의 인천 인구의 네. 인천 인구의 한 50% 이상이 일본인이 들어와 버려요. 네. 그러니까 거기 좋은 터는 다 일본인이 저기 하고 나머지 이제 밀려나는 거죠. 네. 그러다 또 전국에서 모여온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살 곳이 마땅하지 않잖아요.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저는 그 화평동, 그다음에 저쪽으로 하면 하수동, 이런 송림동 이런 쪽에 어떤 산동네라든지 이런 골목에 사람 한둘이 걸으면 꽉 찰 것 같은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일제 억압에 떠밀려 남루한 이 골목에 자리 잡고 살았던 그들의 서글픈 얼굴이 길목마다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에서는 이제 현덕의 남생이 네. 뭐 이런 글을 쓴 현덕이 바로 여기 앞에서 실제로 예 살았던 곳이죠. 유년기 때 여기서 예. 성장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예. 아마 여기서 지내면서 그 예. 소설을 쓰지 않았나. 그렇죠. 뭐 아무래도 여기를 배경으로 이제 네. 하고 특히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뭐 일자리 있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일을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자유공원 해가지고 홍해문 있잖아요. 네. 그 홍해문을 넘어서 부두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부대에 가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부대에서 일용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짐 같은 거 이렇게 짐 이렇게 날라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 그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떨어지는 음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런 곡식들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남생에서 오면은 그 노마의 어머니가 예, 그쪽에서 몸을 파는 그런 일을 뭐 한다고 여기에 쓰여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제가 네. 들어오면서 여기저기 이제 그런 저기들이 많이 갖고 매춘업 그딴 거를 네.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그랬군요. 여성들은 그런 면에서 많이 순환을 더 당했죠. 그렇죠? 그처럼 당시 하층민 여성들의 인생 역정은 아픈 우리 역사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인천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30년대 말 40년대까지 주로 많이 활동했던 그 작가들이 현덕, 네. 그다음에 평론가로서는 김동석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희곡 작가로 함세덕 이런 사람들인데 전부 월북을 하는 바람에 인천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좀 없군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현덕 선생님이 예, 예. 월북을 하고 나서 예, 예. 그 자료가 많이 그쵸. 소실되고 예, 또 아무래도 그 이후에 문학 활동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예, 예. 그 이후에 남겨져 있는 게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쵸, 예. 네. 현덕이 분단이 되고 반세기 동안 우리한테 잊혀진 작가였어요. 네. 1930년대 말에 굉장히 그 단편 소설로서는 굉장히 평단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리고 어린 노마의 시각이 이후로 하나 우리 소설사의 한 전통으로 오게 되는 그런 그 중요한 방법을, 창작 방법을 또 개척한 그런 소설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마라고 하는 아이의 천진한 아이의 시선이, 노마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낙천성이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삶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하고, 사실 우리가 노마라는 이름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외래어인가 막 그럴 텐데 이노마 저노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당새 돌쇠할 때처럼 그 노마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대표적인 토속 캐릭터인데, 그 노마라고 하는 아이의 생기 발랄한 그 똘똘한 모습을 연작 동화를 통해서 이제 많은 어린이 문학에서도 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처음 탄생한 작품이 그 하인천 부둣가를 그린 소설 남생인 거죠. 네. 현덕 같은 경우는 그 호적에 보면 이렇게 호적부 이런 거 보면 이제 화평동 78번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요 근처가 바로 78번지 뭐 이렇게 아마 이 부분이었을 것 같다. 그렇죠. 이 부분이었는데 그 위치를 정확히 저기 할 수는 없죠. 예. 다만 추측을 해보는 그쵸? 거죠. 예, 78번이니까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개발의 뒤안길에서 시간이 멈춘 듯 남아있는 골목. 그러나 골목 어디에도 작가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 내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인천의 또 다른 근대문화 유산이 밀집된 배다리 거리를 가기 위해 지하철 1호선 도원역에 내렸습니다. 이곳에는 앞서 둘러봤던 우토골 운동장이 이전해서 생긴 수미구장이 있던 곳으로 1930년대 무렵 다양한 체육 행사가 많이 진행됐던 곳인데요. 이곳 부근 배다리는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작은 배를 댈 수 있는 다리가 있어 배다리라 불렸다고 하네요. 예, 이쪽으로 내려가면 배다리 그 문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 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학교들, 교육의 저기죠. 여기서 영아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뭐 최초의 사립학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100년이 넘은 학교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창녕초등학교가 또 있는데 이 창녕초등학교 같은 게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개항 이후 서구식 교육 방식이 도입되며 들어선 학교들.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가 들어선 이 일대가 지금은 벽화골목으로 유명한데요. 네, 스쿨존이라고 다 되어 있고 학교 되게 그렇죠? 동네도 조용하네요. 바로 여기가 지금 창녕초등학교예요. 여기 저기 나오네, 그렇죠? 네, 벽화가 이렇게 쭉 그려져 있네요. 그쵸? 창녕초등학교. 30년대 창녕동 풍경이 이렇게 쫙 그려져 있네요. 이 창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일본 그 학교 다니는 그 지금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는 소학교라고 그랬겠죠. 소학교는 이제 그 일본 애들은 축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기 동인천, 전동 그쪽에 있는 그 축현 초등학교를 주로 다녔고 이제 조선인, 그때는 조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조선 학생들은 여기 창녕초등학교를 이제 주로 다녔어요. 이게 다 학교 건물인가요? 그렇죠. 인천에 여기 학교죠. 그러니까 인천의 창녕초등학교가 조선인들한테는 가장 의미 있는 학교죠. 여기서 이제 3.1운동에 그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 듣고 여기 이제 우강로라고 나오죠? 네, 우강로가 뭐냐면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 쇳불, 소의 뿔. 그래서 여기 아마 이제 그 우시장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기 좀 그 여기 약간 야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선인들이 이렇게 오면서 이런데 이렇게 산 중턱중턱에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잡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서점 옛날에 그 지금도 저 몇 곳은 남아 있는데 헌책방거리라고 있어요. 그걸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한때 배다리에는 헌책방이 4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지금은 몇 곳만 겨우 살아남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학창시절의 추억 한편에 자리 잡은 헌책방의 기억이 이 골목에서 되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지금도 여기 도서 뭐 이런 거 보이죠? 여기가 지금은 좀 많이 변했는데 예전에 여기가 다 양쪽에 그 헌책방거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책방을 찾기는 문구점은 많은데 많이 사라졌네요. 그렇죠. 옛날에 여기 책방들이 쫙 헌책방들이 있을 때는 그 중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쓰던 참고서들 그거 갖다 팔고서 돈 받아가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이제 문학이나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고서적, 고문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동네에 오면 좀 옛날 책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인 아저씨한테 부탁을 하면 이 아저씨들이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를 구해다가 갖다 주고 그러던 곳이라서 좀 자주 많이 왔었죠. 선생님도 이쪽에 또 많이 오셨었나요? 뭐 저희 때 특히 80년대 같은 때는 사회과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회과학은 이제 쉽게 밖으로 안 내놔놓고 막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좀 옛날 책들도 구해보고 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럼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그때랑 또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가슴이 아픈 게 그때 책방들이 쫙 있어가지고 필요한 책도 여기저기서 다 구할 수 있는데 요즘은 헌책방이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써있네요. 조금, 그쵸? 배다리, 우리가 지켜야 할 인천의 역사입니다. 그쵸. 그 역사인데 그 역사가 너무 쉽게 없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참 안타까워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그 역사의 그 장소들이 잘 보존이 안 되는 게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인천은 서점 같은 게 너무 빨리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인천에 이제 대한서림이라고 아주 큰 서림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렇고 요 동네도 역시 마찬가지고 좀 그런 점에서 많이 안타까웁니다. 현재 이곳은 동인천역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반가운 추억을 마주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조금 더 보존되고 지켜지면 어떨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발길을 옮기는데요. 모든 것을 없애기 전에 새 것 속에 옛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멋스러운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많이 사라진 이 와중에도 예,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낡아서 오래돼 보인 서점들이 또 몇 군데 남아있긴 그렇죠? 하네요. 이렇게 보면 옛날 책들도 다 지금 꽂혀 네. 있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아벨 서점에서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신앙송회도 하고 그러면서 인천 문학 뭐 이런 것들을 좀 네. 모아놓은 곳이에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이제 최승현 선생님이라고 그 돌아가셨지만 인천에서 교사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그 활동하셨던 그런 선생님이세요. 네. 지난번에 그 여기서 이분의 시를 낭송했다 그러더라고요. 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메아리라는 시가 있네요. 예, 예. 한번 읽어볼까요? 메아리, 귀에다 손을 대이면 먼 그날의 동무 소리, 진달래꽃 속에서 아스물에 부르던 그 소리. 예. 좋은데요. 네. 신명여고 뒤쪽에 진달래가 많이 피었어요. 거기 약산, 네. 그 산을 약산이라 그러는데 아마 그 진달래가 많이 피고 그랬었는데 선생님이 아마 그쪽을 좀 보시고서 그 쓰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오래됐다는 그 아벨 서점에 또 가봐야겠죠. 서점 한번 가볼까요? 네. 천장까지 빼곡한 책장. 이 책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생명을 이어온 것일까요? 값싸고 귀한 헌책을 찾아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갔을까요? 아이고, 와, 책 많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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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83년대 대학 들어오고 그러면서 80년대부터 이 골목을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때 요 앞에서 책방을 하고 계셨었죠? 나 있었어요. 네, 저도 듣기로 이 골목이 굉장히 헌책방으로 유명했다고 또 들었는데 아쉽게도 밖에서 보니까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서점은 그때부터 자리를 또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고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아벨 서점 언제부터 운영이 되던 서점인가요? 저희는 그냥 뭐 73년이니까 이 동네 지금 어르신들이 저희가 막내예요. 어떤 계기로 또 책방을 운영하셨나요? 글쎄요, 저는 그냥 사실은 학교 공부가 없는 사람이라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사실은 책방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참 잘 선택했어요. 그러셨구나. 그 당시에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대하소설로 유명하신 그 토지의 박경리 선생님도 또 책방을 운영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박경리 선생님은 말하자면 48년도. 그러니까는 해방 후 또 전쟁 전 그 중간 사이에 그 이제 바깥 어른이 여기에 이제 전매소에 오시면서 같이 오셨던 세대기였어요. 23세대인 세대. 어머나. 오셔서 아마 여기에 풍성함, 이 거리의 풍성함이라 함이라는 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한테 책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물상에 흘러나오고. 또 이렇게 자리 지키는 것도 힘드셨겠지만 또 우리 사라져가는 우리 문학들 그리고 인천의 문학에 관련된 자료들을 따로 모아놓은 그런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인가요? 인천이라는 데가 조금은 서울이 가까워서 좀 뭔가 좀 열악해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이 왕성하기 때문에 인천은 맨날 이렇게 어두워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은 인천에 있어야 되겠다. 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나마 이제 그 지역학이 활성화됐지 옛날 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죠. 그렇죠? 제가 그 83년도에 사실은 이제 전시관을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거리가 책방거리인데 자꾸만 소강돼 가죠. 그렇죠. 근데 이거 내가 보기엔 책방 안에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너무 좋고 이게 기가 막힌 공간, 문화 공간인데 이걸 뭘로다가 얘기하지?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전시관을 만드는 그런 이제 몸짓을 하죠. 책방보다 멋있는 전시관은 없습니다. 문화 공간은 없고 여기는 들어서면 자체가 문화입니다. 세계가 다 들어가 있고 정말이지 천년대 몇천 년대의 역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열고 들어오면 세대가 공감하는 마음이 있고 역사가 있고 세계가 있고 우주가 들어있는 책. 책의 매력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곳을 문화공간으로 만든 이유라고 하십니다. 인천의 그런 자료들을 모아놨다는 그 전시관 한번 안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지금의 헌책방과는 별도로 근처 건물에 전시관을 꾸며놓았는데요.
현재 배달이 헌책방 골목에 남아있는 가게는 5곳 정도. 하지만 이곳 사장님처럼 헌책방에 대한 애정이 살아있는 한 추억의 헌책방 골목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거의 이제 그래도 인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남기시려고 애쓰신 분들, 그분들의 책들이 좀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고요. 네. 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신앙송에 했던 자료들도 쭉 이렇게 신앙송에 했던 저희 80회 굉장히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제가 전시해 놓은 게 2011년 2월 달에 아마 조봉암 선생님이 복권되셨죠? 네. 우리의 당면가업이라는 책을 처음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이제 누가 이거 나도 봤으면 해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책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분의 자서전 비슷한 글이 나왔죠. 내가 걸어온 길.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이걸 나눠드렸어요,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렇게 앞서서 가신 분이 없었구나.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박경리 선생님은 박경리 작가와 인천의 인연에 대해서는 박경리 유고 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의 양력에서 드러납니다. 1948년 인천 금곡동에 살았다는 기록을 이곳 박현숙 대표가 발견하고 박경리 작가의 따님을 통해 확인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재적 상황이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통해서 그런 걸 보시면서 아마 관료의 부인인데 제가 헌책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책이 좋아서 책을 누군가 같이 보고 싶은 그 미친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바로 그 토지의 자양분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때 인천은 전국에서 사람이 왔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도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 후서부터 전쟁 전후를 해서 여기가 풍성해진 곳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시점에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많은 자양분을 흡수하셨구나. 박경리 작가가 가장 젊고 행복한 신혼의 한때를 보냈을 인천. 작가의 작품 속에서 인천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자유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포구가 하나 있습니다. 옹기종기 횟집에 들어서 있는 풍경이 예스럽고 소박하게 그저 없죠. 네, 교수님. 그동안 저는 서울포구는 또 많이 가봤는데 이곳은 처음이에요. 그쵸? 네. 이곳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가요? 여기는 아마 인천 사람들은 좀 오는데 외지 사람들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 사람들에서 특히 인천에서 오래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포구가 북성포구, 만석포구, 화수부도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북성포구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최일운대 광장에서 우리 주인공 명준이의 여자친구 이내였나요? 이내. 같이 자유공원에 데이트도 하고 포구에 내려와서 또 술도 한잔 하면서 또 바닷가를 보면서 되게 상실에 이렇게 쌓인 그런 글을 또 쓰고 했었는데 그 장소가 여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포구에 가서 포구의 선술집에서 술 한잔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유공원에서부터 이렇게 뭐 따져보면 아마 포구라면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당시에 38선이기 때문에 최전선은 옹진 쪽이지만 오히려 이제 인천에서 이렇게 그 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월북하는 사람들이 그때 좀 실제로 문학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설 작품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명준이가 소설 속에서 보면 철학을 전공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딱 이 분위기 자체가 여기 서서 보니까 뭐 구름과 바다와 산과 이러면서 시름에 잠겨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딱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해도 이렇게 지게 되면서 저기하고 그렇죠. 특히 쓸쓸한 바닷가를 보면서 그렇죠. 아마 이 남한 체제가 여태껏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찰나에 이제 와가지고 배 타러 오셨죠? 라고 물어보니까 생각하지 않았다가
조금은 즉흥적인 그런 행동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서 이제 북으로 갔는데 역시 북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곳은 아니었다라는 그 시대가 남긴 어떤 아픔이 있는 거죠. 저기 공장들도 그 일제시대 때부터 어떤 그런 저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방 이후 저기 이제 뒤에 목재 단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념이 갈리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코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없었던 시대의 아픔을 이 바다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잠시 생각에 잠겨봅니다. 20, 30년대 어떤 북성동 그쪽으로 이제 그 강경의 문학이든지 그런 고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전후 세대의 어떤 문학을 갈 때 역시 또 인천에 또 하나의 뭐 최인훈이라든지 오정희 그다음에 그 이에 이제 시인들 이런 그 시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또 다음번에 한번 만나보기로 하죠.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더욱 고고하게 흐를 수 있었던 문학 정신. 바다와 산과 골목에 그 정신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유네스코 책의 수도 선정을 기념하며 인천 속 문학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 마지막 여정이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